금리가 이렇게 안 떨어지면 미국이랑 한국 경제까지도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실물 경제를 침체로 만든 요인이 대체 뭘까요? 바로 대출금리라는 놈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으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 이런 소리를 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도 모든 애널리스트며 증권 전문가 이런 분들이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 없다, 폭락 없다, 2000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침체가 없고 주식시장 폭락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개미들 열심히 수수료 갖다 바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2007년 7월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주식시장이 최고점에 있을 때 그때 뉴스 기사예요. 랠리는 계속된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장중 한때 14,000선을 돌파하면서 기염을 토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2007년 7월에도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없고 혹시 침체가 오더라도 약하게 지나가는 그런 침체일 거고 주식시장은 견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반토막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때도 보시면 이게 실물 경기를 선행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 선행 지표들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벌써 2007년 중순에 보시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상승률이 0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은 앞으로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등이 켜진 건데 애널리스트며 전문가며 모두 다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네 어쩌네 이런 소리만 하지 이런 것들은 안 알려주죠. 그렇게 실적이 나빠지고 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좋다 장밋빛 전망만 내더니 뒤늦게 전망을 바꾸죠. 그럼 대체 뭐가 문제가 돼서 주식시장을 폭락시키고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건가? 이거 분명히 기업 실적만 좋다고 경기 침체가 안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이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가 문제냐? 바로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져 있다, 이럴 때는 이자를 내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원금을 갚지 못하는 가계, 기업, 또 부동산 가격도 금리가 올라가면 대부분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디폴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예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은행에서 기업이든 사람이든 큰 돈을 빌려준다, 대출을 해준다 할 때 최소한 국채에 투자했을 때보다는 금리를 좀 높게 받아야 돼요. 만약에 국채보다 금리를 더 낮게 주겠다, 그럼 돈을 왜 빌려줍니까? 그냥 국채에 투자하고 말지. 그래서 국채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이 보장이 되고 이자도 따박따박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무위험 수익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최소한 국채금리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어야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장기 국채금리와 연동해서 그림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대출금리가 높으면 위험한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국채금리가 높은 시기가 지속된다 그러면 이자를 내기가 힘든 사람, 자산 가격이 폭락했는데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해서 이걸 팔아도 못 갚아서 디폴트가 나는 사례가 커지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디폴트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가 올해 그래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초에. 그러다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서 다시 또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채권 트레이더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동안 주식 투자자와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4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건 뭐냐?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고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미연준이 빠른 시일 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트레이더들은 이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에 수익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땠냐면 기준금리가 곧 인하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던졌죠. 비둘기파라 그럽니다. 대선에서 또 바이든을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국채 트레이더들은 이런 기대감을 노리고 금리 인하될 수 있다. 그럼 국채 금리도 떨어지니까 장기 국채 빨리빨리 사놔야지 하면서 금리 인하에 다들 베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어제 파월 의장이 배신을 때립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파월 의장이 참석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 최근에 발표된 이런 경제 지표, 물가 지표들이죠. 이게 물가가 안정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거 물가 안 잡혀서 금리를 안 내리겠다 이 소리죠. 이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 긴축적인 즉 고금리의 통화 정책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위축된다면 이런 상황은 언제 터지냐면 경기가 급작스럽게 둔화될 때나 노동시장이 갑자기 위축되겠죠. 그럴 때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채 트레이더들은 완전히 기대감을 잘못 갖고 있다가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장기 국채를 미리미리 사뒀던 이 트레이더들이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 팔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른다는 게 큰 문제죠.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대출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자,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국채 금리,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이렇게 유지된다 그러면 돈을 못 갚는 즉 디폴트가 터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 세로선이 바로 회색선, 이게 경기 침체인데 항상 그런 시기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그리고 나면 미연준에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기준금리를 또 낮춰서 대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디폴트가 터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장기국채금리도 기준금리에 따라서 서서히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아무런 사건도 안 터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높아요. 그래서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디폴트든 무엇이든 사건이 아무것도 안 터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서서히 물가는 천천히 잡히게 됩니다.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물가가 잡힌다 그러면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언젠가 인하하겠죠. 그러면 장기국채금리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내려가고 대출금리도 같이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거 역사적으로 거의 90%의 확률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이렇게 대출금리가 높으면 어느 부분에선가 문제가 터지고 디폴트가 터져서 경기 침체가 왔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든 집을 사든 공장을 지었든 뭔가 매수를 했다고 할게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를 내는데 점점 부담이 커집니다. 금방 이자가 내려갈 줄 알고 일단은 버티기를 했는데 이게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을 내기 힘들어지죠. 자, 이게 너무 빠듯해지니까 이제 팔아치우려고 봤더니 하필이면은 금리가 높으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건물 가격이 떨어져 있거나 마찬가지죠. 중고시장에 자동차를 내놓으려고 그랬더니 나 말고도 자동차를 샀던 놈들이 너무 많아서 중고시장에 자동차가 넘쳐요. 그래서 차값도 하필이면 떨어져서 이거 원금 변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경기 상황도 별로 안 좋아서 공장 부지, 기계장치 팔아도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럴 때 장사가 안 돼서 개인 사업자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혹시 퇴직을 하게 되거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떨어져서 적자가 나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자도 못 내고 디폴트가 터지게 됩니다. 과거에도 1980년에는 기준금리가 연 20%가 넘게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디폴트가 속출하면서 경기 침체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1991년인데 이때 부동산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쭉 인상이 됐는데 그때 방만하게 돈을 빌려준 저축대부조합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2000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기술주의 붐이 일었는데 금리가 또 같이 높아지면서 투자된 대출금이 금리가 높으니까 회수가 되죠. 그러면서 IT 버블이 붕괴했고, 2008년에는 부동산 버블이 있었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대출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부실이 생기면서 CDO 파생 상품의 부실로 이어져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2020년에는 금리가 좀 인상이 되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경기 둔화가 우려돼서 금리가 살짝 내려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2024년 현재입니다. 하필 코로나 이후에 돈 풀기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특히 뭐 기술주 위주로 자금이 크게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금리가 높게 오르고 지금 잘 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뭔가 어느 부분에서든 디폴트가 터지고 경기 침체가 올까요? 아니면 아무 사건도 없이 그냥 잘 넘어갈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장기국채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 그래서 대출 이자가 높다 그러면 상황은 점점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이게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달러는 기축통화고 뭐 동남아, 남미 등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수 국가들의 경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처럼 미국의 장기국채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국채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수 뭐 신흥국들이건 뭐 남미 국가들이건 마찬가지로 미국의 장기국채 올라가면 걔네 나라 국채금리도 올라가요. 걔네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지금 미국 국채금리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의 문제는 미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신흥국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1996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쭉 인상이 됐을 때 신흥국들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죠.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가 사태가 터지면서 이때 외환위기를 당했고요. 나머지 동남아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위기가 미국으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고 부양책을 쓰면서 미국은 잘 넘어갔는데 신흥국이 박살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 어디서든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지금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보다 먼저 망가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자, 이렇게 대출금리가 올라있다. 대출금리가 부담이 되면 연동해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뉴스처럼 테슬라도 감원을 한다. 전 세계에서 한 10% 정도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죠. 1만 4천여 명 정도를 뭐 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매 실적이 부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소매 판매인데 한창 다 같이 올라가던 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소매 판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이 워낙에 심해지니까 당연히 테슬라도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경제가 좋다면서 자동차는 잘 왜 안 팔리냐? 이게 지금 미국의 대출금리 상황인데 신용카드 대출금리는 연 22%, 신용 그냥 대출금리는 13%,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할부 금리는 9%예요. 이게 기준이 9%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뭐 11%, 12%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받을 텐데 기준은 9%라는 겁니다. 그나마 자동차는 담보가 있으니까 대출금리가 좀 낮은 편이죠. 그래도 9%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자동차 할부 대출금리가 20년 만에 최대치로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잘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은 심화되고 결국에 테슬라도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생산 비용을 줄여야지 이제 먹고 살 수 있죠. 이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상황은 자동차든 가전이든 뭐 가구든 나머지 가격이 많이 나가는 제품들은 어쨌든 뭐 할부를 받든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미 구입했던 사람들도 이자는 변동금리란 말이죠.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미국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자 비용을 갚아 나가면서 어찌어찌 버텨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들이 나가는 이런 소비는 못해요. 반면에 이제 잡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출이 쭉 늘어나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 술집 이런 쪽으로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납니다. 소매 판매는 매출이죠. 이런 쪽에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대출 금리가 높으면 또 비싸서 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이죠. 특히 주택 중에서는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가 이게 높은 수준의 이자를 내고 사야 되는데 신규 주택 판매가 쭉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 앞으로 늘어나기가 힘들죠. 금리가 높으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 상황과 이게 글로벌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어쨌든 물가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미연준의 기준금리는 당분간 안 떨어지겠다. 파월이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고 당연히 장기 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와 같이 움직이는 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그나마 미국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이게 저금리 수준에서 고정금리로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서 월급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나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출금리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뭐 자동차, 신규 주택, 가전, 가구 등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를 못하고 있는 거고 반면 그 외 자파나 외식 서비스 등 이런 품목의 소비는 늘어나면서 경제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높으면 경제 어느 부분에선가 문제가 생길 텐데 가계보다는 기업 쪽에서 문제가 먼저 생기거나 상업용 부동산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꼭 미국에서만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 따른 디폴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미국과 경제와 금융이 연동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신흥국들, 뭐 남미 국가들 이런 국가들에서 문제가 먼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1997년처럼 미국 경제는 괜찮은데 신흥국들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곳에서 먼저 경제 위기가 터질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고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높아지는 이유도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겠지만 잘 준비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겐 기회가 돼요. 1997년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부자들이 생겨났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운 좋게 현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헐값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쓸어 담았던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항상 누군가에게 이런 경제의 변화는 위기가 되고 누군가는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이제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